김경래 최강 시사. 어제 뉴스 언박싱을 진행을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 이름을 불러드렸는데요. 모두 21명인데 이분들이 잘못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법안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가 유권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을 보니까 어제 표결에서 중요한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찬성이 185명이었는데 반대랑 기권이랑 다 합해도 206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국회 총원이 290명인데 그럼 84명, 84명이 빕니다. 국무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 빼면은 정확하게는 75명이 비는 거고요. 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47명,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8명, 민생당 8명 등등. 이분들 다 어디 간 거죠? 연휴라서 놀러를 갔는지 임기도 아직 안 끝났는데 셀프로 졸업을 한 건지 그래놓고 이제 월급이나 활동비나 연금이나 알뜰하게 다 챙겨받겠죠. 불출석 의원들 중에는 73명이 21대 총선에 안 나오거나 떨어진 낙선한 사람들이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입이 아프고 시간이 아까워서 하지 않겠습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 계속하면 해고되고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취미생활쯤으로 여기는 행태 21대 국회에서는 법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김경래 최강시사 시작합니다. 김경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에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봐주시고요.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언박싱 끝나면요. 지금 새 지도체제 놓고 진통 거듭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상황 그리고 또 사전투표 조작설 이게 일부지만은 아직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지금 코로나19 고용 충격 그리고 대형 참사 빚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노동부 차관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택배를 뜯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뉴스 언박싱. 오늘은 금요일에는 이제 혼자 나오시게 됐네요. 민동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혼자 원래 하던 거니까 외롭지 않으시죠? 아니 2명 하다가 혼자 하니까 네. 어색합니다. 네. 어제 엊그제 화재에 대해서 어제 이제 여러 가지 현장 감식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진행 상황들 좀 정리를 해보죠. 희생된 38명의 노동자 대부분이 소규모 하청업체 소속 그리고 일용직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럴 것 같았는데 실제로도 역시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9명은 아직 신원조차 확인이 안 됐는데요. 네. 이 신원이 확인된 29명의 나이대를 보니까 네. 4, 5, 60대가 각각 8명씩으로 가장 많았고요. 사회에 첫 발을 막 내디딘 20대 노동자도 3명, 그리고 30대 노동자가 2명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희생당한 이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면서 가족을 따라 나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지적이 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네. 지난해 4월 착공 직후부터 모두 6차례나 화재 위험이 크다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참사가 벌어지면은 그 전에 다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고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경찰, 소방 그리고 국과수 등 7개 기관이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을 벌였는데요. 일단 건물 지하 2층에서 우레탄 작업으로 생긴 유증기가 어떤 불꽃을 만나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감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략적인 화재 원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좀 보면 볼수록 어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2008년 냉동창고 화재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네. 공사업체 안전규정 위반, 그리고 그 비용만 따져가지고 인화성 강한 단열재를 쓸 수 있게 한 것, 네.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 위험의 외주화. 이게 12년 전에 똑같이 지적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당시 그 화재 사건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건 때도요. 공사업체에 벌금 2천만 원 물린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같은 비극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인명피해를 유발한 그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N번방 사건 나오고 나서 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그래서 지금 형량 양형 기준도 조정이 되고 네. 법도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 이 산업재해 문제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법 자체가 기업 살인법이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상당히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법을 만들려면 기업 쪽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지금 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죠. 그래도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고요. 네. 시공사 등 관계자 6명하고 목격자 등 모두 2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등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처를 한 상태인데요. 네. 또 어제 4개 업체 등에 대해서 동시에 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수원지검도 검사 1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상태입니다. 어제 그 시공사 대표가 유족들 앞에서 울고 무릎을 꿇었죠. 이렇게 오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좀 뭐랄까요? 울면 뭐 합니까, 그죠?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사실 부분이 그게 핵심이죠. 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예전에 소설가 김훈 씨가 이 산업재해 관련돼서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어요. 노동자들이 죽으면은 이런 사업체 같은 데서 대표들이 명복을 비는 화환을 보낸다. 네. 근데 명복을 받으려고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명복이라는 건 없다. 뭐 이런 글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코로나19 상황 좀 정리해보죠. 연휴라서 걱정들이 많은데 지금 그죠? 자, 지역사회 확진이 지금 0명이 나왔어요. 어제는.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가 71일 만에 네. 가장 적은 4명으로 어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 4명 모두 국외 입국자의 검역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은 그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2월 18일 이후에 네. 72일 만에 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요. 지난 18일 한 10명대로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 뒤부터 어제까지 모두 14명 미만, 그러니까 이하를 기록을 하는 등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총선 방역 대책도 성공적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휴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사실 가장 큰 걱정입니다. 네. 지금 1, 2m 거리두기, 뭐 식당에서 대화 자제, 밀폐되고 밀집한 장소 피하기 이런 행동 요령을 지켜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주도 그 가신 분들 보니까 마스크 안 하신 분들도 많고요.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기본적으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렇죠. 꼭 꽉 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연휴 끝나고 요 연휴 때 발생을 할지 말지 이 네.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가격리자들이 자꾸 외출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아직도 계속된다면서요, 이거는? 이게 또 위반 사례가 또 벌써 5건이나 적발이 됐는데요. 네. 휴대전화 집에 두고 대형마트에서 신발 구매하다가 적발이 되기도 하고요. 네. 성형외과 갔다가 또 불시 점검 받아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은 5명의 이탈자 가운데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4명을 고발할 예정인데 지난 4월 27일 이전에 자가격리 대상자이기 때문에 안심밴드는 착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마지막까지 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가 이 좀 부분은. 걱정이 되긴 네. 합니다, 진짜. 지금
미래통합당 상황 잠깐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 이게 결국은 물 건너간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차기 원내 지도부로 일단 공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8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될 때까지 미래통합당은 지도부 공백 상태인데요. 네.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최종 매듭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만 10명이거든요. 많네요. 굉장히 많이 자천타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돼도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죠. 민동기의 저널리즘 M. 네, 언론 보도의 이면과 의도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민노기의 저널리즘 M. 오늘은 어떤 거 갖고 오셨나요? 어제 조선일보 11면에요. 정적 및 반론 보도가 하나 실렸습니다. 아주 작게 실려서 거의 모든 분들이 모를 것 같은데요. 저도 못 봤어요, 사실. 네, 제목이 흔들리는 참여연대 관변단체 전락 2달 새 660명 탈퇴 관련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언제 기사예요, 이게? 이게 지난 3월 3일자 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참여연대 관련 기사를 썼는데요. 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정정 반론 보도를 게재를 했는데 네. 사실 보도를 할 때부터 무리한 기사다. 이거 오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이 기사는 저도 봤는데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시죠. 원래 기사가 뭔지. 참여연대 회원 수가 지난해 11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회비도 줄었고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에 잇따라 회원이 이탈을 하고 있다. 회원 게시판에는 권력 감시 기능 상실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핵심 인사들의 잇따른 탈퇴도 역시 시민회원 줄탈퇴에 영향을 줬다고 하면서요. 네. 올해 1월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찰개혁을 비판하면서 참여연대를 떠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뭐가 사실과 다르고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아, 그래요?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회원 내실화를 위해서요. 참여연대가 매년 하반기에 2년 이상 회원비 안 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비를 장기 미납한 회원들. 네. 예. 그래서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유지 의사가 없다면 회원을 탈퇴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회원 기반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는 뭐 주기적으로 하는 작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선일보가 탈퇴 660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이 660명 가운데 530명 정도가 장기 미납 회원을 포함한 수치라는 겁니다. 이게 과장을 한 건지 모르고 쓴 건지. 과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봤을 때. 그리고 조선일보가 작년 11월 20일 15,300여 명을 정점으로 참여연대 회원수가 정점을 찍은 다음에 지난 2월까지 매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참여연대는 회원수 안 줄었다. 오히려 같은 시기 회원 가입 수는 탈퇴 수보다 156명이 많다. 그럼 순 증가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반박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요.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쓴소리를 못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을 하면서 회원이 급감하고 탈퇴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거고요. 네. 이른바 조국 사태와 너무 연결시키면서 무리수를 둔 보도다라는 게 참여연대 설명입니다. 근데 아까 모르고 쓴 게 아니라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참여연대 측을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면서 확인을 했다는 거죠, 일단. 그죠? 확인을 해가지고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다 참여연대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렇게 좀 왜곡해서 보도를 쓴 것은 네. 상당히 좀 의도가 있다라는 게 이제 참여연대 판단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 조국 사태와 좀 무리하게 연결시키기 위한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정 반론 보도를 실어준 건 아닐 것이고, 절대 아니죠. 예, 참여연대가 문제 제기를 했겠죠. 언론중재위 같은데, 그죠? 맞죠? 그래서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른 그 네. 결과고요. 이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지면에 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조국 사태에 대한 참여연대 그 입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네. 조선일보는 참여연대 출신들이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 많이 진출했잖아요. 네. 그래서 참여연대가 관변단체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좀 씌우기 위해서 네. 좀 무리하게 보도를 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던 게 그 올해 1월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찰개혁 비판하면서 참여연대 떠났다라고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소장 자리만 내어놨고요. 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임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당사자에게 전화만 했어도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네. 이 기본 중에 기본을 확인을 안 했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여연대랑 사전에 취재할 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죠? 당연히 참여연대 쪽이 물어봤고 참여연대 쪽이 설명을 했을 거고요. 예. 그러면 당사자한테 확인만 하면 이 오보는 막을 수 있었거든요. 예. 좀 기자로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게 뭐 상상이 됩니다. 이게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네. 자, 딱 보고 이제 참여연대 내부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조국 사태를 놓고 어떤 입장을 세우느냐. 그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도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비판이었죠. 참여연대. 예. 그리고 그 김경률 회계사도 비판적으로 상당히 비판이었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김경률 회계사는 참여연대를 실제로 떠났고요. 네. 요걸 딱 보고 회원수가 좀 주는 듯한 어떤 숫자가 보이니까 기사 하나 나오겠다 싶었겠죠. 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관계가 안 맞았던 거고. 네. 그러면 안 쓰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이제 써야 되니까 또 본인은 이렇게 무리하게 예. 기사를 쓴 거죠.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일입니다. 사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근데 조선일보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만약에 이걸 썼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널리즘 M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6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경기 서해안 쪽과 충남 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 이슬비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 구름 많이 끼는 날씨에 중북부 지방으로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고 내일도 역시 흐린 가운데 중북부 지방으로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내일 밤 비가 시작돼 모레 남부지방으로 확대가 될 텐데요. 남부지방에 한해서 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좀 있지만 대부분 지방 특보 유지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에 조금 덥겠습니다. 서울 28도, 강릉, 대전 30도 등 22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의 두 번째 날인 오늘 어제에 이어 고속도로 정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적수 산패 사이와 또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정체 시작됐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터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아직 영동고속도로 지나기는 수월하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천안분기점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계양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비봉 부근과 또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미래통합당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보류된 거죠. 완전히 물 건너간 건 아니고 차기 원내 지도부한테 이제 공을 넘긴 셈이 돼서 5월 8일 날 원내 대표 경선을 치르고 나서 아마 새롭게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렇고 당내에서 지금 총선 패배 이후에 투표 개표 조작 관련된 얘기들이 사그러들진 않고 있어요. 뭐 이게 다수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당내 일부 그리고 당 외부에서도 이 얘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신 분이죠.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곤하신가 봐요.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원래 오늘 같은 날 이제 네. 제가 이제 최고위원직을 던지고 이제 나왔어야 되는 건데 네. 예, 지금 벌써 이제 최고위원 거의 좀비 상태 최고위원을 지금 한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아니 진짜 지도부 뭐 총사퇴 이런 거는 안 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아니, 총사퇴는 몇 번이나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사퇴하면 비대위를 지면 못합니다 또. 아하. 그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선거 낙선한 마당에 최고위원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지금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가니 많이 막 말이 많다가 전국위에서 간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임기 문제가 걸려가지고 매듭이 안 져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건 상임정국위원회 몫인데 그러니까. 거긴 또 성원이 안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날 처리하지 못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지금 당원대로라면 4개월짜리 비대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김종인 전 장관이 그거를 받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지금 보류된 상태라고 보면 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를 하니마니가 꽤 오래됐잖아요. 예. 그 뭐랄까 논란이. 근데 왜 김종인 그 전 장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 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의 고비에 그분을 비대위에 모셨던 것이 네. 사실은 뭐 그 정도의 정치적 경험과 그리고 네. 정책적 식견 거기에 더해가지고 결국 그 나이가 있기 때문에 대권 가도에는 또 크게 욕심이 없는 뭐 이런 그 이상적인 약간 비상지도자의 느낌 뭐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 정당에서 러브콜이 오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제 그 홍준표, 유승민 및 현재 당에 있는 대권 주자들 갖고는 안 된다라는 네네. 발언을 하면서 그 약간 대주주들한테 전부 다 이제 좀 대주주들. 예,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어떤 대권 주자를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좀 한 1년 정도 넘게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쨌든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저도 네. 해봤지만은 이게 그 어느 정도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힘을 못 받습니다. 저 사람 뭐 전당대회만 준비하고 갈 거야 이러면은 사실 어느 누구도 비대위에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좀 임기를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당 대표를 그러니까 비대위를 빨리 종결한다는 거는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빨리 한다는 건데 네.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지금 만약에 네.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다음 중 어떤 사람이 미래통합당의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네. 하면은 뭐 저야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좋은 분들 많지만은 대중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당선되실 분은 딱 한 분입니다. 관심 없음이라는 분이요. 네. 그래요? 모르겠음 또는 관심 없음이라는 네 글자 이름을 가진 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그때까지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훌륭하신 정치 지도자들 예를 들어 뭐 불출마한 유승민 의원부터 이번에 선거 지휘하다 뭐 지치신 좀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 이번에 안타깝게 낙선한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당 대표를 충분히 맡을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네. 다만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최근에 정치상을 딛고 다음 단계로 재기를 하려면은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전당대회나 아니면 대권 레이스에 끼지 못하고 네.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좀 대중적인 인지도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런 어떤 뭐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은 네. 약간 무관심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에서도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 것이 어떤 적절한 임기를 가지고 그렇죠. 그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저는 보수가 이제 한번 방향 전환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가 안 바뀌는 게 보수가 아닙니다, 원래. 네. 자기 혁신을 할 줄 아는 게 보수인데 예를 들어 이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던 그 전환기에는 네. 박세일 교수가 그 당시에 주도해가지고 네. 보수의 담론을 선진화로 바꿔놨습니다. 네,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새누리당을 만들 시기에 네. 그때 이제 김종인 전 장관 등의 주도로 국민 행복 시대 거기다가 좌클릭, 경제민주화, 중도화 뭐 이런 것들 다 이뤄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보수가 그 다음 세대에 뭔가 보수의 방향성이 뭐다를 제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는 역할은 좀 이데올로그적인 측면이 있는 분이 해야 되거든요. 아까 언급했듯이 김종인 전 장관이 2012년에 그걸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어떤 이데올로그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이 해놓고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그런 선택지가 합리적일 수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나이가 이제 그 90이시잖아요, 그죠? 여든 좀 넘었어요. 여든 좀 넘네. 예, 여든 넘었고 네. 그리고 옛날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새로운 정치라기보다는 근데 그런 분한테 쇄신을 맡기는 게 이게 좀 약간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사실 이해찬 대표도 나이가 아주 많으신 건 아닌데 네. 뭐 이미지 때문에 아주 좀 오래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런 예전 정치인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에 네. 어쨌든
총선 지휘해가지고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나이가 문제라기보다는 네. 어떤 개혁적 사고를 가졌냐가 중요할 것인데 네. 지금 김종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나 메시지 보십시오. 70년대생으로 젊게 가야 된다. 네. 뭐 이런 것들. 대권에 욕심이 있는 60대의 주자들이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의 나이보다도 대권 욕심이나 사심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좀 가치가 지금 빛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가니 많이 이거는 차기 원내 지도부한테 넘어갔어요, 그죠? 공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내 지도부에 있는 인사들이 예. 저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원내 지도부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예. 인사들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최고위에 있으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당선자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어느 정도 찬성을 했느냐를 저희가 앙케이트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죠. 근데 그 결과 이제 한 45% 정도가 이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전체 네. 그러니까 김종인 체제에 지지를 보낸다 이랬는데 이분들은 세부 데이터가 알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낙선한 분들의 판단은 어땠는지 아니면은 당선자분들의 판단은 어땠는지.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죠. 몰라요. 그래서 혼란에 빠진 겁니다. 지금 원내대표 나가시는 분들은요. 예. 여러 가지 정책적 공약도 내셔야겠지만은 제1 공약이 뭐가 됐냐면은 아마 다들 물어볼 겁니다. 나는 김종인 비대위에 그렇죠.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게 핵심이겠죠. 거기서부터 옳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계산이 좀 복잡해진 상황인데 네. 어제 오늘 이분들의 기사로 조합된 반응들을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에는 찬성한다로 몰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당선자들 네. 중에서 특히 이제 초대선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분위기는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요번에 원내대표 원내대표 선거의 핵심적인 쟁점은 김종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큰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예. 전체적으로요? 예, 그렇게 예. 예상하세요? 원내대표 선거, 원내 지도부 선거에 나가는 분들은 특히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가 5월 8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 짧게 잡으면 한 일주일 정도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좀 길지 않아요, 공백이? 그 이상의 공백 상태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예. 만약에 5월 8일 날 어떤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원내 지도부가 원내대표가 뽑히고 네. 그분이 의견을 밝힌다 해도 다음 상임 전국이 소집하려면 최소한 1, 2주 또 걸립니다. 그 기간을 감수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기점으로 따지면 한 2, 3주 동안 지도부 공백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 문제가 매듭이 져지지 않으면은 밖에 있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 있잖아요. 홍준표 당선인이라든가 뭐 김태호 당선인이라든가 들어오는 게 지금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비대위원장도 결정 못하는데 그분들 복당을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만약 김종인 그 전 장관이 내정된다면은 네. 아니 그분한테 맹공했던 최근에 뭐 과거에 뭐 뇌물 수수했다 뭐 이렇게 공격했던 분 같은 경우에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 이제 홍준표 대표죠.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전 이해는 하는 게 네. 예전에 김종인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그 민주당에서 활동할 때 이해찬 대표랑 각을 세우더니만 진짜 끝까지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 장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시건을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건을 하는 분은 아니기에 뭐 홍준표 대표가 조급함 때문에 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준석 의원께서 그 홍준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좀 우회적으로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 예.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건 어떻겠느냐. 이건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세요. 그건 이제 홍준표 대표도 정치적으로 아주 경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조기 복당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이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나 아니면 그 당권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런 곳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이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은 언젠가는 뭐 공수처 구면이 끝난다든지 이러면 언젠가는 당연히 미래통합당과 합당할 겁니다. 그럼 어떤 본인이 그런 문제 특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 전원 초선 비례이기 때문에 당장 별도 교섭단체가 된다고 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원내대표 할 사람이 없다. 예. 그리고 뭐 그 외 당대표 할 사람도 솔직히 당선자 중에 없다. 뭐 이런 문제일 텐데 저는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뭐 일정 부분 좀 마음이 상하고 좀 속이 상하는 부분도 있겠죠. 내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또 보면은 100%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이건 홍준표 당선인의 의지에 달려 있겠네요. 이 부분은 그죠? 이미 계산은 다 끝났을 겁니다. 예.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분 제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 안 받아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하죠. 네. 그 사전 투표 조작 의혹. 네. 뭐 토론 유튜브에서 토론도 하셨어요. 자 지금 뭐 새로운 거 계속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QR 코드가 문제가 있다. 물론 선관위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은 당에서 어떤 제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어떤 당에서의 어쨌든 참여도 없다는 것을 못 박은 상태고요. 네. 저희 최고위에서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의원들이 아니 개별 후보들이 동요하는 분들이 한두 분 있는 것 같아요. 네. 민경우 의원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제가 했다는 그 유튜브에서의 토론만 봐도 알겠지만은 네. 이게 워낙 비하기 심한 논리들이라 가지고 네. 결국 마지막에 가면 저랑 했던 토론자도 뭐라고 하냐면은 뭐 선관위가 통째로 매수됐고 뭐 우정사업본부가 통째로 매수됐고 뭐 이럴 가능성들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몇백만 명이 한꺼번에 매수돼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거를 네. 현실적으로 그거를 정론으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저는 민경우 의원님도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낙선하고 나면 워낙 이제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종교가 포교하기 가장 좋을 때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 같은 우리가 있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선거 조작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어떤 취약한 어떤 상태에 있는 후보자들에게 접근해서 있는 잠깐의 소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에서 선을 더 깔끔하게 져주면 좋지 않아요? 그게 제가 말했던 지금 이 당의 문제인 게 뭐냐면은 네. 그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것. 이게 지금까지 어쩌면 뭐 과거에 보면 유튜버들과의 간담회도 하고 네. 일정 부분 그들을 이제 좀 당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의 연장선에서 네.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제가 우리 언급하고 싶은 것은 당은 당다워야 되고 그리고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어떤 전파 채널이나 아니면 지지층 같은 경우는 지지층다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관계가 역전되는 순간 정당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젠다 세팅은 무조건 정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형국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앞으로도 그럴까 봐 우려됩니다. 저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저 휴일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요.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과 함께 고용 충격에 대한 정부 대책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원인과 대책도 물어볼게요. 자, 그리고 3부에서는요. 11년 만에 복직 앞두고 있는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8시에 돌아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이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로 한 번에 신고하세요. 모든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대구와 경북, 경산, 정도, 봉화의 특별재난지역은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모두 체험 신고 대상자는 가까운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나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납세자 여러분의 세금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김필수 아버님의 삶의 경륜을 흔들림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27 박찬수 씨의 뚝심을, 소외된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주부 지소영 씨의 따뜻한 마음을 대한민국 법정으로 초대합니다. 만 20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재판 참관부터 피고인 유무죄 논의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국민참여재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승윤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제가 자연인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이 땅이 오염돼 있는 겁니다. 이때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답은 정화 책임이 자연인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양환경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토양환경평가는 부동산 거래 시
토양의 오염 여부를 측정해서 토양 오염에 따른 경제적, 법적 피해를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엔 토양 환경 평가 제도를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날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덕이 자라고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달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날로 날로 덕이 깎이고 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말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루하루 자라고 깎이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지간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너만 알고 있어. 과연 너만 알고 있을까요? 그런 말일수록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니까요. 그러니까 뒷담화를 하려거든 헐뜯는 대상에게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각오해야 합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요즘은 몇십 년 전 발언까지 모두 소급해서 따지는 세상입니다. 말한 내용이 영상으로 기록되고 심지어 통화 내역까지 남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테니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공개되고 기록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합니다. 비밀로 하고 싶은 말은 더 잘 공개되고 남들이 잊어줬으면 하는 말일수록 더 선명하게 기억된다는 사실을요. 끝으로 말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선하게 대했는데도 상대가 악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지요. 무례하고 몰상식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부메랑. 그렇다고 거칠게 받아치면 상대도 더 버럭하게 마련입니다. 트집은 트집을 낳고 공격은 반격을 불러오지요.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도 대줘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인군자도 아닌데 그럴 순 없는 노릇이고 상대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뒷담화는 천리를 가 결국은 내게 화로 돌아온다. 둘째, 내가 한 말은 모두 공개되고 기억에 남는다. 셋째, 가는 말은 곱게 하자. 오는 말이 곱지 않으면 상대하지 말자.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오는 말들의 동선을. KBS 58분 날씨.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중부지방 구름만 많겠고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오늘 오후 강원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지방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과 해안에도 낮에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남서풍이 불어오는 과정에서 차가운 바다를 건너며 서해상에 안개가 짙어졌고요. 또 이 해무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에도 안개가 짙은 곳이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200m에서 1km 안팎인 곳 있는데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이 시간 9.3도였던 서울지방 현재 18.6도입니다. 낮에 일부 경북지방은 30도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32도로 예상되고 서울과 광주 28도, 전주 29도 등 22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지방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에 제주에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레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6도, 습도는 85%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이죠. 뭐 노동절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일자리 상황, 고용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긴급 재난지원 기금이 이제 어제 추경이 통과가 돼서 곧 지급이 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어려운 상황, 지금 워낙 긴급하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눠주는 거고 앞으로 아마 충격은 일자리에서 고용에서 오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이게 또 연휴 전에 터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가 10년 전, 12년 전 사고 이후에 어떤 대책들을 한 거냐, 변한 게 없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장 다녀오셨죠, 이천이요? 네, 다녀왔습니다. 예, 이천 얘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네. 일자리 상황부터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요. 네. 뭐 종사자 숫자가 줄었다, 뭐 언제 이후로 가장 최악이다 계속 나오잖아요, 숫자가. 네. 청취자분들이 볼 때 어떤 숫자가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까? 이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숫자 중에 뭐 취업자 수 이걸 보는 게 좋은 건가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예. 저희가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는 매달 15일이 속하는 주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같으면 3월 15일이 속한 주를 조사한 거고요. 네.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일하는 그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 근로자도 들어있지만 자영업자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수치이고요. 네. 대신 이제 가구 조사이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구 원이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충 기억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든 추이를 보는 데는 좋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정부가 사업체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월 말 그러니까 3월 같으면 3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대신 사업체에서 속하지 않은 자영업자라든가 이 임금을 받고 일하지만 사업체가 아닌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배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지만은 임금 근로자 중에서 좀 정확히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업체 종사자 수가 200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2009년 때 처음으로 조사를 했던 거고요. 그간에는 어떤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가졌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년 동월보다 그렇습니다. 1년 전보다 줄었다는 건데 이걸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간의 추이로 봤을 때 계속해서 늘어왔었고 그다음에 이번 통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해서 사실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대변 서비스들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보면은 숙박 음식점이라든가 교육 서비스, 도소매, 뭐 여가 관련 서비스들 이런 것들처럼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대면 서비스 이런 거여서요. 결국은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좀 정리가 되어야만이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사업체 종사자 수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특수고용직이라든가 뭐 일용직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일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는 기타 종사자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임시일용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상용은 8,000명만 감소를 했는데 임시일용은 12만 4천 명, 그다음 특고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 종사자는 9만 3천 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이 확실히 상용직은 어떤 휴직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좀 고용 자체는 유지하면서 임금은 감소하거나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임시일용직은 아무래도 뭐 휴직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실업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특고는 더욱이나 그렇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코로나19 영향이 상호직보다는 훨씬 더 임시일용이나 특고 쪽에 가 있고 네. 또 업종별로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소매 숙박이라든가 교육 서비스 업들이 네. 이렇게 취약한 업종에 속한 분들이 주로 일하는 그리고 그 업종에 일한 분들이 상용보다는 임시일용 쪽이 분포가 좀 많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용직이라든가 특수고용직 예. 이런 쪽이 심각하다라고 예. 수치적으로 나오니까요. 예.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예. 대책은 예. 뭐죠? 그 상용직은 보통 이제 그동안에 고용보험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중심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도 있도록 하는 대책을 주로 하는 실업을 거고요. 해도 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타난 특고라든가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 고용보험망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중단하거나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주요한 대책들을 만든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쭉 설명드리도록 어떤 하겠습니다. 대책이 있는 거예요? 우선은 지난번에 했던 대책을 예.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가급적이면 실업 상태로 가지 않고 설사 휴직을 하더라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이 유지되기 어렵거나 아니면 또는 실업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분들 네. 말씀하신 특고나 프리랜서 예. 무급휴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유지 긴급 고용안정자금 이런 걸 투입해 가지고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청년들, 네. 그러니까 사람을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있는 사람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청년들에 대한 채용이 지금 중단돼 있거나 네. 연기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네 번째로는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도 네. 금년도 사용 부분을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업 상태에서 상황이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고용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업 훈련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좀 반영한 겁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하는 걸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근데 이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예. 거기에 포함 안 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예,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고. 예.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상들을 우선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장 큰 거고요. 네. 대상을 저희가 93만 명을 네. 대상으로 하고 있고 50만 원씩 3개월 정도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네. 그다음에 요 계층에 속한 사람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득도 봐야 네. 되고 소득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1월, 2월, 3월 달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수입이 어느 정도였고 소득이 또 어느 정도인지 하고 그 위에 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개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류가 많다거나 어렵다는 말씀들이 네. 계셔서 네네. 그런 것들을 대폭 간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전산으로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학습지 노동자였어요. 예, 학습지 예. 교사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일자리가 다 끊겨가지고 예. 지금 뭔가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럴 때는 본인이 그런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걸 입증을 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특고나 프리랜서, 네.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아직 뭐 명백히 저는 좀 되게 한 12인 미만 정도 영세 자영업자가 될 수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아직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는 네. 무급휴직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분들 중에서 소득이 되게 이제 소득 상위로 봤을 때 150% 미만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준을 정했을 때 그 기준 월에 비해서 매출액이 뭐 25% 미만 또는 30% 미만 이런 식으로 줄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예. 자세한 뭐 기준이야 예. 어디로 상담하면 됩니까? 만약 궁금하다 그러면은 지금은 노동청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예, 고용센터 같은데 하는데 네. 아직은 조건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들자마자 새롭게 이걸 담당하는 센터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93만 명을 대개 한 2, 3개월 내에 일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고용센터에서는 담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도 지금 일이 막 계속 늘고 있어서 별도의 센터를 지정해서 요건들을 밝히고 상담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김기식 그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고용보험을 당장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가입을 시키면서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료를 내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게 좀 기회다 오히려 이렇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고용보험이 노사가 이렇게 내 가지고 임금의 1.6%를 0.8씩 내고 그런 이제 실업급여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주가 또 내 가지고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 개발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용처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고용보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는 노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용처에 대해서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정도까지 되려면 이제 입법사항인데 그 입법사항으로 해결되는데 그 과정에 약간의 이제 논란들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고용보험 이미 가입돼 있는 분들에서 그 안에 쌓아놓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고하고 예술인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보험법이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특고하고 예술인을 넣을 수 있도록 별도 입법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국회에. 통과는 안 돼 있고요. 통과는 안 돼 있는 상태. 그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영세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임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제 가입은 아니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한 번만 내고 전체 그 고용보험 실업급여 전체를 타자 하는 부분은 고용보험 기금의 재원 문제와 그다음에 그런 형태의 어려움은 또 일반 회계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기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망을 확대해서 실업급여도 주고 해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 전체적으로는 고용보험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그 방향은 맞는데 고용안전망 흡수해야 되는 데는 어떻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12년 전 냉동창고 화재랑 똑같아요. 사실은 화재 원인도 그렇고 그 지금 진행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똑같은 일이 발생했느냐? 당연히 이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거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해결이 안 됐어요? 10년 동안에?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어떻든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산업안전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작업과 그다음에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 있는데 예컨대 유증기가 주변에 있어가지고 이게 화재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화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규정을 했었는데 규정은 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현장에서 그대로 집행되는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것 같고요. 공기를 단축한다든가 아니면 또 그런 경우에 이제 무리하게 사람을 투입한다든가 동시에 작업이 뭐 인화성 있는 작업과 인화성 물질 취급하는 작업과 뭐 불티가 뛸 수 있는 그런 용접 작업들이 동시에 이 조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순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도 감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에서 그 위험 이런 데에서는 위험 유해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스스로 이제 작업을 시작할 때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하는 경우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그렇게 가서 확인하는 거죠. 이번에도 뭐 점검을 해서 지적을 여러 차례 했다고 그렇습니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이 이행을 안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규정도 만들었고요. 예. 큰 사고가 터진 이후에 규정도 새로 보강을 했고 점검도 계속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지금 적어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6차례나 이렇게 위험을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위험을 경고한 거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제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 이제 처벌 규정들도 사실은 또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할 경우에 원청이 하청들이 하는 작업들을 다 안전보건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갖추도록 하고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원청에 대해서도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형태의 입법을 했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이제 그게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들어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그대로 작동이 되었어야 되는데 작동이 되는 부분들은 우선 비용이 다소간 들다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주자나 사업주나 이런 분들이 인식을 하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덜 작동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그러니까 거죠. 작동이 안 됐으면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작동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게 제일 큰 거고요. 그러니까 비용을 아끼려고 하니까 이런 제품들을 좀 싼 걸 쓰는 거죠. 싼 걸 쓰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쓸 때도 이 작업들을 한꺼번에 무리하게 투입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레탄 폼 같은 경우도 다른 것에 비해 가지고 싸고 샌드위치 패널 샌드위치 패널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좀 싸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왜 12년 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안 고쳐졌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생각하는 게 12년 전에 그 냉동창고 화재가 나고 나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는데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지금 있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한 거죠. 징역에 대한 부분도 강화를 하고 그다음 원청의 책임도 강화를 하고 벌금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 이제 법원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판결을 할 때 강화된 형태로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법원하고 더 노력을 그런 형태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집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를 건너뛰었는데 이제 그 정부 기관에서 6차례나 화재 위험을 경고를 했다. 자, 그 정도 됐으면은 뭐 한 2-3차례에서 말을 안 들으면은 자, 이거 공사를 중단한다든가 뭔가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 만약에 그런 조치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행을 안 하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저희 근로감독을 나갔습니다. 고건에 관련해서 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그 나간 과정에서 일시 작업 중지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계속 안 따르거나 사업적인 내용들을 발견하면 사업 조치까지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이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 공사의 진행 현장에 매일 상주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중요한 시점에 가게 되는 거고요. 그 시점에서 정부가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그게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사업주가 더 지킬 수 있도록 현행 법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해서 집행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시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것들이 왜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이거는 지금 사후적으로라도 면밀히 좀 살펴보실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당장 시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8명이 숨졌습니다. 이분들이 고용보험이나 여러 가지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 당장 피해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관계없이 이제 산재보험의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산재로 인한 보상의 문제인데 일을 하고 있으면 가입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다 가입된 걸로 저희들이 간주를 해서 그 책임은 나중에 사업자한테 물으면 되는 거니까요. 보상은 네. 이루어질 겁니다. 예.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은 일시적인 형태든 아니면 네. 유족이 있으면 유족에 대한 연금의 형태이든 네. 거기에서 신속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인데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좀 시급하게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도 제도적인 문제들을 더 고민하고 현장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더 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이었습니다. 공정하고 깊이 있게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 시사. 최강 시사 윤태곤의 눈. 네, 윤태곤의 눈,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내대표 경선 얘기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이건 뭐 여야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게 대중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데 국회의원들끼리 맞아요. 뽑으니까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민주당은 7일, 통합당은 8일로 잡힌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통합당은 당 사정이 말이 아니라서 아직은 물밑 움직임인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 8일날 경선하려면은 나와야죠. 벌써 이름 거론된 사람 한 10명 된다면서요. 예. 민주당은 3사람이 출사. 3사람. 누구죠? 예. 지금 김태년 의원, 그리고 전해철 의원, 정성호 의원, 거기 기호도 나왔습니다. 기호까지 나왔어요. 그 기호순이고 민주당이 이제 3명이고 이제 통합당 한 10명 이렇게 하는데 사실 3명이 더 치열한 거예요. 10명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 치열하다기보다는 정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은 180여석의 슈퍼 여당 아니겠습니까? 뭐 3당 합당 직후 제외하고는 이 정도 파워의 여당이 없죠. 원내대표가 원래 중요한 거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또 특히 중요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보편적인 거하고 특수한 거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여야 모두 원내대표 본연의 일이 있죠. 의원들 상임위 배정하고 원내 전략 짜고 상대와 대화할 땐 대화하고 싸울 땐 싸우고 뭐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막거나 여당은 또 정부하고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그중에서 올해 원내대표가 더 중요한 게요. 내년 원내대표 비교하면 내년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정 권한이 없어요. 상임위는 2년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편성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장이. 그렇죠. 반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번 원내대표는 그 권한이고 특히 초선 의원들한테는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게 재선 3선만 해도 대략적으로 전공 과목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의원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초선은 전문성을 갖고 영입된 케이스에는 그 사람을 이제 배정해 주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게 원내대표의 영향이 매우 크죠. 그리고 이제 특수성이 이번 원내대표는 뭐 각각 원내대표는 1년씩이니까 내년 5월까지 임기인데 민주당 경우에 이 원내대표 임기 중에 전당대회가 있다. 당대표 뽑는단 말이죠. 또 내년 5월 이전에 대선 후보가 선출되지는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분위기가 확 올라올 겁니다. 새 대표랑 호흡 맞추고 대권 주자들이 공정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경쟁의 분위기를 만든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통합당이라고 안 중요하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 비대위냐 전당대회 가느냐 이게 새 원내대표의 책무가 됐잖아요. 그러네요. 심재철 권한대 이거 해결해놓고 가려고 했는데 뜻을 모으지 못했으니까 다음 원내대표한테 넘긴 건데 자,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새 원내대표가 말 그대로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8월 전당대회 치르는 거. 이 8월 전당대회 할 거면요. 다른 사람 안 불러도 돼요. 비대위라고 막 거창하게 외부 영입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한 뭐 5월부터인데 5, 6, 7 세 달인데 6월부터는 이제 전당대회 주자들이 지방도 돌고 할 거니까 그 관리하는 거 정도인데 그게 아니면은 전당대회를 좀 미루고
상대적으로 길게 가져간다 비대위를. 물론 당의 총의를 모아서 정하겠지만 그걸 정하는 주체가 새 원내대표가 되는 거죠. 원내대표 예전에는 이 돈도 좀 있었잖아요. 많았죠. 예. 특수활동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물론 그 특수활동비를 뭐 집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각 상임위, 원내대표단 등에 배분을 했는데 가끔은 집에 들고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이 있었죠. 예.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돈 나눠주는 것도 되게 큰 힘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회사에서 회식비 하는 게 뭐 부장님 돈입니까? 회사 돈이지. 근데 이제 부장이 파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확 줄었고 예전만 못하다는 건데 이게 보면은 책임은 무겁고 과제는 어렵습니다. 여당은 일단 180명의 의원들을 리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 잘났는데 의원들이. 자기가 다 잘났죠.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에 높지만은 자 임기 말로 가면은 레임덕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 과정에서 당과 청와대 사이에 이제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걸 이제 균형점을 찾는 게 정치적 현실인 거죠. 너무 청와대 편만 들어도 당에서 이거 뭐 하는 거냐 할 것이고 너무 당에서 이렇게 좀 청와대하고 이제 거리를 벌리려고 해도 문제인 거고 거기서 이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거. 야당은 더 어렵죠. 일단 의석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싸우기가 버겁죠. 그렇죠. 지금 당과 보수 진영이 뭐 그라운드 제로 상태잖아요. 이럴 거예요. 좀 중도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 전투력 떨어졌다. 야당이 야당다워야지 이런 이야기 할 거고 세게 나가려고 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그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나마 아까 3명 여당 후보 얘기하셨는데 간단하게 살펴보죠. 예,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3분 말씀드렸는데 자 김태년 의원부터 보면은 이제 4선이 됐습니다. 뭐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 대통령 뭐 대학 후배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당에서 정책위 의장을 지냈어요. 정책통이고. 정책통. 예,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이인영 대표한테 졌어요. 이제 재수에 나서는 것이고 전해철 의원은 이제 3선이 되는데 중량감이 높아요. 친노에서 친문으로 이어지는 상징성이 있죠. 핵심 그룹이죠. 그렇죠. 문 대통령 뒤를 이어서 민정수석도 했고 뭐 삼철.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부르나요? 요새는 안 부르죠 그렇게. 구삼철? 네. 주류 진영의 이제 키맨이다. 대철 의원은. 정성호 의원은 이제 4선이 되는데 비주류. 당내 신망이 높고 할 말은 하는 사람. 이렇게 조금 이 그림이 앞에 두 사람하고 정성호 의원이 좀 달라요. 2명은 주류, 1명은 그렇죠. 비주류. 그리고 이제 김태년 의원은 전대협 출신. 전해철, 정성호 의원은 다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 판검사 경력은 없고 바로 좀 뭐 인권 변호사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세 사람 다 이제 세대로 치면은 86 그룹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대협 뭐 대학 학생 운동한 사람은 김태년 의원이 유일하고 전형적인 86 그룹. 그렇죠. 지역구는 세 사람 다 수도권 성남, 안산, 경기, 양주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수도권이다. 통합당은 뭐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지만은 그래도 이름 올라오는 사람들 대충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 조경태, 주호영 이렇게가 5선 의원, 4선이 이제 권영세, 김기현, 박진. 근데 이제 박진 의원은 좀 국회에서 쉬다가 들어온 것이고 3선이 이제 김태흠, 유이동, 장재원, 하태경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후보군이다 이러는데 오늘부터 이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 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의 주요 변수는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김종인 체제를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무래도 큰 쟁점이 될 거예요.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면 차별점이 없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겠죠. 전략적으로 난 이게 반대다라고 해서 그 반대쪽의 뜻을 모으겠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이 거치면은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의 의견이 모아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침묵하는 다수인지 목소리 큰 소수인지 그걸 좀 알 수가 없는 헷갈리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경선이 거치면서는 조금씩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할 거다. 당 상황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정리되려면 일주일이 남았는데. 뭐 일주일 연휴도 있고 하니까 금방 가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2분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는 노동절 맞아서 저희들이 연결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 11년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그 소감도 좀 알고 싶고 쌍용차 많이 어렵잖아요. 그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고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시사에도 의리가 있다. 강호의 의리가 땅에 떨어졌다. 소신으로 승부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낮 12시 20분 대한민국 유일의 점심시사 토크쇼 시사계의 주윤발 오태훈의 시사본부. 점심까지만 기다린다. 요즘 저널리즘 비평계의 아이돌이라고 사람들. 언론 비평계의 아이돌. 진짜 너무 똑똑해. 똑똑한데 말도 잘해요. 근데 게다가 예의도 바릅니다. 언론 비평계의 아이돌 정준이가 진행하는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많은 청취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을밀대 이걸 진행하신 지 2년이 되셨어요? 네. 그죠? 예. 이번 개편 때 이제 아마 이 코너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코너가 없어지든 이 을을 위한 방송은 계속될 겁니다. 그럼요. 안진걸 소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계속 해나갈 겁니다. 저는 코너가 없어지는 것을 더 긍정적인 신호로 봅니다. 왜요? 보통 이제 다른 코너에서는 안 다루고 이 코너에서만 을들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오히려 모든 코너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을들을 위한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더 큰 역할을 하시겠다는 다짐으로 저는 이해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오늘 제작진 모두에게 손바닥 헌법책 10권을 갖고 왔습니다. 김경래 앵커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라도 보이게요. 자, 10권입니다. 손바닥 헌법, 이게 헌법이 우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법이나 세계인권 선언문 또 예전에 1919년 임시정부의 헌장까지 다 들어져 있는데요. 결국 이 헌법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 존엄성의 나라, 노동 존중의 나라, 땀을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이 헌법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을이 을밀대 정신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이 또 노동절이잖아요. 근데 이천에서 엄청난 사고가 있을 때 슬픈 노동절인데 맞아요. 이 헌법대로 우리 사회가 굴러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0권입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헌법을 한번 쫙 읽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장하고 다니는 게 제가 한번 공무원 교육을 한번 했는데요. 헌법 다 읽어보셨냐 했더니 이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헌법과 오늘 노동절에서가 아니라 노동법, 헌법, 그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최고 규범이고 생활 속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법들입니다.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철저히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공화국도 되고 국민들의 권리가 이렇게 침해되지 않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헌법 교육, 노동법 교육,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생활 법률은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호소드려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고 오신 이야기가 그 제주도의 간호사 네 분이 그 10년 전에 낸 소송을 승소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산재와 관련된 거죠. 내용 좀 잠깐 소개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늘 노동절 기념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 사회가 아주 슬픈 일도 많지만 또 진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간호사들이었는데요. 당시에 서울대라든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이분들의 작업을 분석한 걸 보면 FDA에서 X등급 받는 17종, D등급 받는 37종, 그러니까 위험한 약품들을 분쇄하는 일을 시킨 겁니다. 이분들에게. 빻는 거죠. 그죠? 근데 프로스카, 카메자핀, 사실 전문가 아니면 어려운 약품들인데 어쨌든 위험한 약품이다. 계속 이분들이 빻고 그 작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호흡기라든지 다 신체에 이게 흡입이 되거나 삽입이 된 거죠. 접촉이 된 거고. 그래서
아이들을 유산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유산했어요. 유산이 15명 중에 5명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 질환을 출산하면서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유산하고 일부는 애를 낳는데 질환이 있었다. 심장 질환이 있고 제가 기사를 계속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지금도 치료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10년 되고 초등학생 됐는데도요. 유산율은 평균 대비 2배였고 심장 질환은 출산율은 12.7배, 14.6배에 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연히 누가 보기에도 산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재는 일한 사람하고 아픈 사람이 일치해야 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임산부는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까 일치된 상태잖아요. 다만 이 소송을 할 때나 산재공단이 심의할 때 아이가 나왔죠. 출산한 상태니까 유산됐으면 산재지만 출산했으니까 아픈 건 아이들이니까 그건 산재가 아니다. 형식 논리로 산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2심에서 판단. 1심은 우리 간호사님들이 이겼는데 2심은 산재가 아니라고 산재가 아니라 판결한 건데 대법원에서 4월 29일 날 좋은 판결이 나온 거죠. 엊그제 아이가 출산했더라도 엄마가 임산부로 있을 때 일을 하신 거면 그것은 같은 그 산재로 봐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무사님들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아예 산재법을 고쳐서 그 임산부가 노동을 했을 때는 그 산재에 끼치는 모든 영향, 그 아이에 끼친 모든 영향은 다 산재로 인정했으면 좋겠다. 일리가 있다고 의견 주셨고,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제 판례가 확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굳이 고치지 않아도 이제 임산부 노동자들의 어떤 산재로 아이에게 악영향이 있는 경우는 모두 산재 판결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재의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고,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산재 판정받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너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확대되는 건 좋은 일인데, 사실 또 한 가지 쟁점이 뭐냐면은 이 간호사들 문제예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우리가 봤지만은 그 전부터 간호사들의 그 태움 문화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소관이 그래서 문제 제기돼서 서울의료원에서도 그런 비슷한 문제 지적이 있어서 대책위원회도 서울시에서 꾸리고 그랬었는데요. 결국은 보건 의료 인력이 10만 명 안팎이 부족하게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노동 강도가 너무 세지죠. 서서 일하죠. 그러니까 유산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근공격계 질환 같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 힘드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하죠. 좀 바짝 흔히들 말하는 군기를 잡는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도제식 어떤 문화도 남아있고 그러면서 태움이라는 이런 부당한 관습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저는 일부 개선됐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가 전 더디지만 개선은 된다. 이런 희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노조가 굉장히 그 노동조합 중에서도 유명한 노조거든요. 보건의료 노조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각 병원에서도 노력이 있다. 근데 다만 인력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우리가 의료인 덕분에 지금 챌린지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방금 문재인 대통령님 노동절 메시지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요? 세 가지인데 일단 노동절에 대한 전 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축하죠. 세계를 만들어 온 모든 걸 생산한 노동자들에 대한 응원. 그러나 2000년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한 추모 애도. 결국은 가난한 노동자들. 오늘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 이겁니다. 쓰러져야 보이는 이들의 슬픈 노동절. 결국은 꼭 죽거나 다쳐야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노동이 있었구나. 간호사 노동 태움 생기면 간호사들 이렇게 힘들구나. 콜센터 노동자들 이번에 코로나 집단 감염되니까 뭐야 간격도 없이 그렇게 좁게 닭장처럼 일을 했었어? 그렇게 윙윙대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으면서 1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이래서 알려지는 거잖아요. 평소부터 우리가 안전대책 세우고 산재대책 세우고 간격 띄워놓고 보건의료 인력도 10만 명이나 부족하다는데 충원해놨으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국민들도 질 좋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간호사들 내에서 그런 부당한 악습도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우리가 꼭 일이 터져야만 누가 죽고 다쳐야만이 이런 해법이 나오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자, 오늘 사실 마지막 시간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의뢰 관점에서 지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는 거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영어 L자로 시작하는 위대한 단어가 3개가 있다고. 그래요? 세계의 역사, 노동? 인류 역사를 레이버? 관통하는 레이버, 노동. 또 뭐예요? 그리고 사람들 피땀 흘린 노동으로 이 세계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리버티. 자유. 인류의 역사는
노동을 하면서 자유를 쟁취하기 역사였다.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결된다. 자기의 삶과 멋있네요, 또 우리 그거. 가족들, 예. 사랑하는 사람들 좀 더 확장하면 인류의 박애, 자유평등 박애. 프랑스 대혁명 정신도 그래서 노동절 날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들과 이 정신에 대해서 어제는 석탄일 대자 대비 정말 자비로운 나라, 오늘은 노동 존중의 나라인데 자 정말 큰 문제가 이겁니다. 노동법이 전 국민 노동자들이 다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라든 일시적으로라든 정기적이든 비정기든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 우리 노동법은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여러 가지 아예 적용을 안 해버립니다. 법정 근로시간, 연장휴가, 야간휴가,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 심지어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상사가 막 괴롭혀도 된다는 것이냐. 이런 황당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55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노조가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겠죠.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 노조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사장님은 다 가족같이 지내는 분위기일 텐데. 근데 그런 가족같이 지내는 분위기에서 노조 못 만들고 있는데 법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5인 이상인 법을 적용, 5인 미만인 법을 적용하는 다른 법에도 이런 체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할 때가 됐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이번 코로나19 대응하는 거 보니까 선진국이잖아요. 세계에서 주목받는 선진국입니다. 경제 발전하고 민주주의 발전하고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550만 노동자는 법도 적용 못 받는다. 그다음에 220만에 달한 특수고용 노동자들, 오늘 노동자 이분들 모십니다. 왜?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그렇죠. 많이 되죠. 오늘 일을 하면 우리 노동자들은 다 쉬셔야 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들은 유급 휴일 수당을 받습니다. 1.5배.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못 받습니다. 남들 다 쉬는데 일하는데도. 왜? 그 노동절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한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있잖아요. 뭐 이제 무슨 배달 같은 거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도 비슷하잖아요. 처지가. 그분들도 대부분 특수고용 노동자로 몰렸죠.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 어려우시니까 제가 아주 쉽게 우리 청취자들 디지털 특수고용 노동자를 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듣고. 온라인상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온라인에 주문받아서 일은 오프라인에서 하는데 이분들 대부분 신분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 지금 산재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산재 가입률이 20%도 안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노동부 차관님도 오셨는데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호소드리는 게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일하다가 죽는 일은 없어야 된다. 어떤 언론이 좋은 의미로 캠페인을 해요.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자 캠페인 하더라고요. 좋은 취지라는 건 저는 이해했는데 그렇죠, 그 광고를 볼 때마다 고객관 볼 때 너무 슬픈 거예요. 아 그럼 나머지 절반은 죽어도 된다는 것이냐. 산재 사망 사고 0으로라는 목표를 세워야죠. 어떻게 1년에 2,000명이 아침에 사랑을 가져가고 헤어져서 잘 갔다 올게요. 저녁에 같이 밥 먹고 했다가 저녁에 못 돌아오십니다. 1년에 2,000명이요. 사고까지 하면 더 되시잖아요. 사망사고 2,000명 안팎인데 이거 역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체계라든지 산재를 저지르면 그 기업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법들이 통과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20대 국회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최대한 계류 중인 법들 처리해 주시고 21대 국회의원들도 지금 당선자 시절에 이런 공부도 엄청 해야 됩니다. 뭐 어떤 법을 통과시킬 거냐. 일하는 국민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법. 그다음에 노동법이 모두 적용되게 하는 방안.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도 4대 보험 적용되고 그다음에 노동법은 적용되게 하는 방안. 근로자의 날은 다시는 어떤 법과 제도와 문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번에 보면서요. 이 법 제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일 좀 눈에 띄는 게 예전에 구의역 사고 때도 그 숨진 청년이 이제 컵라면 들고 다니면서 먹었잖아요. 이번에도 막 이렇게 점심에 컵라면으로 때우고 이랬던 분이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중에. 그러니까 밥은 좀 제대로 먹게끔 이게 뭔가 좀 뭐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도 힘든데 어떻게 컵라면을 먹고 그 육체 노동을 그
힘든 육체 노동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8시간 노동하고 네. 1시간은 점심을 보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에도. 그렇죠. 근데 그게 노동 강도가 세고 사람 안 뽑으면 당연히 한 사람이 2명 분야 한 1.5인분이 일을 하니까 네네. 점심 쪼개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구의역 김군께서도 예. 컵라면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작업장으로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2인 1조 작업이었는데 한 명만 투입하니까 기차가 미쳐 들어오는 것을 네.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작업에 몰두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충분한 인력 보강.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일자리 부족, 코로나19 다음에 지금 일자리 부족도 큰 문제로 지금 아까 앵커 씨 지적했는데 만약에 안전한 노동과 그를 위해서 충분한 노동 보장과 점심시간만큼은 1시간이 뭡니까? 솔직히 1시간 반 정도는 보장돼야 되면 제가 꿈꾸는 어떤 노동의 세계에서는요. 저는 점심시간 2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30분은 식사하시고 30분은 산책한 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좀 약간 주무신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맞아요. 휴식을 쉰 다음에 나머지 4시간 동안 또 노동을 하고 근데 물론 자기가 직장에 있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7시간 노동제로 안 한다면 뭐 1시간만 쉬고 6시까지 일하거나 네. 2시간 쉬고 7시까지 일한다는 본인이 선택하게 해준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심 때 충분히 쉬면 오후에 작업률이 훨씬 높잖아요. 저도 일을 해보면.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윤이 좀 준다거나 상품 가격이 좀 오른다거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수할 만한 우리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이상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바뀌신 게요. 예전에 배달 노동자한테 30분 이내에 와라고 요구했잖아요. 요즘은 예. 그런 요구도 안 하십니다. 그 배달앱 쓰면 실제로 50분에서 1시간 걸리거든요. 예. 다 배달앱 쓰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미리 배달앱하고 천천히 와라. 빨리 오지 말고 안전하게 와라. 택배 노동자들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일 많이 늘어났는데 입구에다 마스크도 걸어놓으시고 음료수도 하나 걸어놓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면에서 전달하고 할 시간도 안 되시니까 예.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노동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로 더 확산되고 있거든요. 근데 법과 제도와 정책과 예산이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역시 또 안진걸 소장님 다운 말씀을 쭉 들어봤습니다. 예. 노동절, 예. 노동 존중, 노동 해방, 인간의 존엄성, 인간 해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메모리 해놓고 왔습니다. 이 말만큼 잊지 않으려고. 예. 2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 관련된 아이템들은 계속 할 거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그동안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정체는 모두 19km까지 길어졌는데요.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화도에서 서종 부근, 이후로는 조양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도 정체 시작되면서 강릉 방면으로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호법 분기점 일대, 이후 강원권에 진입해서는 원주 분기점 부근으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에서는 원주 쪽으로 초월에서 초월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북창원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창원 2터널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네, 며칠 전에 쌍용자동차 회사로부터 복직 통보를 문자로 받았다는 거를 SNS로 올리신 분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김득중 지부장님 11년 만에 일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실지 저희들이 연결해서 잠깐 들어볼게요. 김득중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득중입니다. 언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다음 주 월요일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네네. 진짜 11년 만인가요? 예,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10년하고 한 10여 개월 만에 제가 출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 문자를 이제 복직 통보를 문자로 받으셨다고 SNS에 올리셨잖아요. 네네. 그 문자 받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순간 저도 됐다. 네. 뭐 이런 마음이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네. 솔직하게 마음 졸이면서 좀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드는 생각은 좀 안도감이었고, 뭐 가족들, 뭐 주변 지인분들, 또 저와 같이 뭐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이 시간을 기다렸던 분들, 뭐 상당히 많은 만감이 좀 교차했던 시간이었어요. 안 우셨어요? 예. 우셨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 2018년에 사실 노사가 해고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를 했잖아요. 네네. 이게 벌써 2년, 횟수로는 3년이에요. 네. 그죠? 왜 이렇게 아직까지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좀 우려는 있었어요. 우려는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정부의 어떤 역할과 네. 또 참여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뭐 그동안 이제 회사의 어려움 뭐 등등으로 해서 이행을 하지 못한 과정들을 저희가 겪으면서 네. 되게 좀 마음 조였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요번에 이제 지부장님하고 이렇게 출근을 5월 4일을 하게 되면은 모두 해결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 들어가는 총 인원이 47명인데요. 예. 그 중에 이제 개인적 그 사정으로 피치 못할 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12분이 네. 올 연말까지 휴직을 연장하고 이번 5월 4일날 이제 저와 같이 들어가는 분은 총 35명이에요. 네. 네. 그럼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고 노동자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2009년도입니다. 이 쌍용 자동차 사태가 터진 게 네. 11년. 사실은 사실 가늠하기가 힘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지내기도 힘든 긴 시간인데 해고자로서 11년을 버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버티신, 그러니까 지부장님을 지탱한 어떤 힘, 그건 뭘까요? 아무래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가족이었고요. 가족. 예. 네. 그리고 지난 11년 돌아보면 네. 앞만 보고 좀 달려왔거든요. 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기는 생각하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좌절하거나 힘들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정말 저희들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으로 받아안고 함께 줬던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또 함께 저희들 조합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준 분들 그런 분들의 힘이 네. 지금의 이 시간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복직을 하셔도 아직 네. 깔끔하게 해결 안 된 게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예. 네. 지금 회사하고 경찰이 노조 쪽에 손해배상 청구한 게 남아 있다면서요. 그게 100억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요? 큰 걱정입니다. 사실은 예. 닥치면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그 두 사건 모두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100억인데요. 네. 뭐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이라 사실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예. 이 문제를 좀 당장 풀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저하고 동료들이 지금 요즘 나누는 대화 중에는 네. 저희 지난 11년 동안 가족들, 동료들을 많이 떠나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돌아가셨죠. 네. 이분들을 좀 기억하는 어떤 이런 사업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얘기도 좀 하고 네. 또 무엇보다 저희가 11년 동안 받았던 이런 사랑들, 도움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향후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드리고 연대해 나갈지 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동훈님 청취자분이 그동안 네. 얼마나 힘드셨을지 축하드립니다. 김득중 씨 이런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잎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쌍용차 복직 축하드립니다. 이게 축하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많이들 아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을. 예. 근데 지금 회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쌍용자동차 인도 마인드라 쪽에서 신규 투자 안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으시겠어요, 그죠? 복직을 해도. 예, 안 그래도 좀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네. 무거운데요. 네. 하여튼 뭐 저희도 복직 후에 회사의 좀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저희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노력들을
현장에서 끊임없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쌍용자동차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남은 과제도 있지만은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쌍용자동차처럼 이렇게 어렵게라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노동 현안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보세요? 지부장님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겪어왔던 11년 동안 겪어왔던 해고 문제거든요. 해고. 예.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희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잘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해고는 정말 노동자들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문제다. 네. 그래서 쌍용차가 사실은 지난 11년과 2018년도 상황 합의에 이르기까지 보면 저는 기업은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다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쉬운 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고 또 정부가 그것을 지지하고 또 그 역할을 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당장 지금 코로나19 등등으로 상당히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쉬운 방법의 문제 아니라 해고를 아니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 보면 그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자동차 사업 업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해고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쌍용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하신 그런 해고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굉장히 걱정인데 이건 김득중 지부장님은 이게 뭐랄까요 한번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남의 일 같지가 않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 문제 좀 더 많이 논의하고 또 오늘도 5월 1일 노동절이고 그렇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이 해고의 문제 또 고용의 문제 지금 현재 당장 직면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이런 문제들을 좀 서울 시민들과 함께 만나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 생각이에요. 오늘 5월 1일 노동절 행사가 있군요. 많은 분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어려움은 있고 하지만 일정 정도의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행하면서 충분하게 이 사회적 문제들을 좀 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공개하신 문자가 복직자 교육 안내예요. 그러면 실제로 라인에서 일을 언제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현장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연수원에서 4주간 교육을 좀 받고요. 6월달 다음 달에는 현장에서 적응 훈련을 좀 해요. 그 OJT 과정을 거치고 부서 배치는 라인의 배치는 7월 1일부터. 7월 1일.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은 차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님이 11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인데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마음고생이 더 크셨겠어요. 복직 축하드려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김득중 지부장이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